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대한투자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고객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시면 좀 다른 대안 형식의 상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그런 금융 상품들이다 보니까 네네. 관심은 가지시는데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 좀 제한된 일부의 소수분들이 결정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제 고객들 중에서도 예, 예. 아직까지는 참 재밌는 그런 투자의 방법도 있네라는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망설이시는 게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느낌입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알기 전에 해먹는 게 더 좋잖아요. 성과가 더 좋잖아요. 지금까지 예. 나온 것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좀 알고 될 수단이면 그때 되면 또 하나의 또 버블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예, 오늘은 대안 투자의 한 방법으로 해서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리츠 펀드.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리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리츠가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거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이 리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사형 리츠, 그러니까 회사형 부동산 펀드하고 신탁형 부동산 펀드. 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형 부동산 펀드는 상장되어서 주식 형태로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펀드가 회사형 부동산 펀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반면에 신탁형 부동산 펀드는 상장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증권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 보통 이런 이 수익증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했던 자금이 나중에 청산해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가 신탁형 리츠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그런 방법과 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투자할 경우에 우리가 내게 되는 취득 과정에서의 취득록세,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보유세,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이런 이 세금들이 부동산을 직접 투자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부딪히게 되는 세금인데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동산 펀드 이 펀드 내에서 이제 내는 세금 체계가 취득록세만 일부 내게 되는데 그 취득록세도 일반인들이 내는 거에 비해서 50%는 감면이 되고 네네. 이 보유세, 양도세는 면제가 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펀드와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동산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형이든 신탁형이든 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몰빵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펀드로 해서 뭐 10개, 20개 이런 회사의 주식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분산 투자 효과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펀드와 직접 투자의 차이점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전세 제도가 소멸에 가게 되면서 이 월세로 사람들의 이런 이제 부동산의 거주가 이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동산 펀드들, 뭐 기업형 이런 부동산 펀드들 이런 자금들이 이 월세를 추구하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부동산을 져서 이 월세 시장에 물량을 많이 공급하고 이 월세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거를 돕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투자 장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투자할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직접 투자할 때는 정부가 이 단기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뭐 억제책 이런 거를 쓰는 부분에서는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이 내부의 운영 제한 및 특례가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도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부동산 펀드에서 취득한 이 부동산은 3년 내에 매각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회사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 동안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동성을 좀 보완해 두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그 지분을 주식 형태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신탁형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그 유동성이 묶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 투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단기적으로 투기를 해서 치고 빠지면은 그런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3년 내는 매각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역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헤지 펀드, 사모펀드들처럼 최소한 3년 이상의 유동성을 포기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인들에게는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자산 총액에서 30%를 초과해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새로 사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새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장기간에 묶이면서 이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돈놀이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업자에 대한 그런 자금 대여를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 부동산 펀드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펀드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이 부동산 펀드도 차입을 허용을 합니다. 그 차입을 허용하는데 그 차입의 그 한도는 자기 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만 차입을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이제 부동산 펀드의 투자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투자 유형이 있는데요. 네. 대출 형태. 즉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PF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이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자금 대여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 PF를 통한 투자와 우리가 이제 건설 회사의 회사채를 투자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부동산 펀드의 이 PF, 그 대출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 금리보다도 1% 정도 높고요. 건설회사의 회사채는 1%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 1%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 낮고 1% 높기 때문에 한 2%포인트 정도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건설회사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 발행되는 그런 자금이다 보니까 담보가 없어요. 네. 신용이 담보인 거죠. 그런데 이 PF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토지 분양 대금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좀 더 이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대출형 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임대형이죠. 그래서 임대형은 뭐 업무형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 PF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한 1년, 길어야 3년 정도로 해서 기간이 조금 짧은데, 이런 임대형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꽤 길어요. 보통 뭐 5년, 뭐 7년 이렇게 임대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공매형 리츠 형태도 있는데, 경공매형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 또는 자산관리공사 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경공매를 통해서 저가에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도 쓰게 되죠. 그리고 개발형 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분양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서 뭐 개발을 얻는 그런 방법.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펀드가 한때 인기를 얻었다가 부동산 펀드가 좀 주춤했다가 네네. 최근에 다시 저금리 이 상황에서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 전세가 급등을 하면서 이 월세 시장의 월세를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펀드의 세제 혜택을 지원을 해주면서 부동산 펀드도 제3의 대안 투자로 해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로 일부 자금을 한번 투자를 분산시켜 놓는 거, 이런 관심을 갖는 것도 꽤 중요한 그런 이 전략이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펀드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사모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었죠. 사모 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자산가들한테는 좀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공모 형식으로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 8%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거는 좀 장점인데,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묵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상품의 하나의 또 그 맹점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 리츠 펀드 관련돼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오늘 할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안 투자로 해서 그 저금리 저성장에서 ELF, 그러니까 주가 연계 펀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일부 한번 배분해보자, 뭐 그런 제안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ELS는 많이 투자를 해보셨고, 그렇죠. 또 ELS를 투자를 해서 뭐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L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EL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중위험 중수익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게 먹고 크게 까지는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ELS를 기초자산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펀드로 만든 ELF, 이 ELF도 지금 같은 그런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보자. 그렇게 이제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ELS가 종목형 ELS나 지수형 ELS. 그러니까 종목형이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수형으로 ELS를 기초자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 3월 달에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ELS가 지수 자체가 30% 이상씩 네.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돼서 낙인이 되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런 종목형 ELS나 지수형 ELS를 기초자산으로 이런 ELS를 10개, 20개를 묶어서 펀드 형태로 해서 묶은 이런 ELF가 저는 지금 이 저성장 국면에서 원금 보장 형태든 또는 조기 상환 형태로 해서 이 계단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금 비보장 형태든지 간에 ELF 역시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대안형 투자 상품을 해서 주가 연계 펀드인 ELF도 이 대안 투자 상품으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 보면 펀드인데 주식이 아니라 ELS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이거 아무래도 이제 펀딩이시기 때문에 기존 ELS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목돈을 거치려 해야 된다라면 적립식도 네.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 또 셀러맨들이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번에 거쳐서 대안 투자 관련된 방송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부님 청취자분들한테 시중에 이런 대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있는 관심을 틈타서 또 사기친 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주의할 부분들 좀 당하지 않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헤지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나 헤지 펀드, 특히 이제 헤지 펀드는 두 가지의 울타리를 친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세금의 울타리를 치고 손실의 울타리를 친다. 그런데 이런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전혀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고수익은 이런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 30%, 40% 이렇게 수익을 나는 펀드가 헤지펀드로 있다. 이런 펀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 헤지펀드가 아니다. 헤지펀드라고 하는 거는 울타리를 친 위험의 손실과 더불어서 수익의 기회 역시도 상당히 좀 줄이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수익을 제시하는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 펀드의 투자 위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펀드가 진짜 이 제도권 하에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인지 반드시 이 전문가와 이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실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원금이 보장되면서 2자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 일단 그럴 경우에는 저희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주십시오.
적응이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적응해서 구조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색다른 다른 대안투자 관련돼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저희 또 다음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